근데 포인트는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로 시작했다면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때 느꼈던 거는 제 친구가 되게 또 이렇게 막 엄청 착한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카카오톡을. 사회복지사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연아야, 카카오톡 한번 깔아봐. 그 문자 공짜야. 이랬는데 저는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야, 그게 왜 공짜야? 그거 사기 아니야? 그때 뭐 보이스 뭐 피싱 이런 게 전혀 그런 단어들도 없었을 텐데 그게 왜 공짜야? 그거 너 조심해. 이상한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착하기도 착했고 뭔가 저 친구 어디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카톡 그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걔네들이 뭘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막 대학생 때 막 그랬는데 결국은 돈은 유저 베이스로 확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들이 막 카톡 쓸 때도 2011년도였나 2010년도였나요? 막 카톡 쓸 때도 저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애들이 쓰고 보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많은 약간 이 검증을 거친 끝에 카톡에 들어왔는데 돈은 여기서 벌더라고요. 전형성을 벗어나 스스로 세운 게임의 룰. 채팅창에서 고마운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상품이 아닌 선물과 감정을 앞세운 이 서비스, 그러니까 카카오 선물하기. 예. 근데 2010년도 12월 23일 날 첫 선을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 스마트폰 보급 대수, 저 2010년도에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보급 대수 710만여 대 중에 카카오톡 이용자 500만 명이면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산 사람들은 약간 뭔가 이 젊은 애, 뭔가 새로운 아이폰 좋아하고, 막, 아이폰 그때 없었어요. 아이폰 3, 아이패드, 아이팟 3GS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약간 좀 뭔가 컴퓨터 엄청 얇은 거 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스마트폰 빨리 사고 그랬는데, 그때 710만여 대가 팔렸는데 500만 명이 이제 썼다라는 거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막 찾아서 헤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2010년도 이 제휴 브랜드 15개 입점 제품 100개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유저들을 바탕으로 확장은 시키되 돈은 안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받는다라 치면 쓰다가 나가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 음, 한 달에 5천 원씩 멤버십 가입하셔서 카톡 쓰세요라고 한다면 5천 원이 1년이면 6만 원. 그럼 이거 10년이면 60이잖아. 그래서 굳이 그걸 써야 돼. 그냥 문자 쓸래 하고 이제 회피하거나 이탈하는 고객들이 있었을 텐데 고객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 다만 이렇게 제휴 업체라던가 입점하는 제품을 싸게 사서 혹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결국 수수료 장사죠. 그래서 얘를 15개 막 메가박스 CGV 막 이런데 영화관 티켓 정가로 이 카카오톡이 구입하는 건 아니고 입점시켜 줄게. 15% 싸게 주세요. 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제품 팔고 뭐 이런 구조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 베이스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사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톡 쇼핑하기 이런 거 저도 많이 하는데 쇼핑하기라던가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제휴 브랜드 8,000개, 입점 제품 수 50만. 누적 고객 3,800만 명. 엄청 많습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메신저를 좀 넘어서서 이제 팬덤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캐릭터 산업들로 뛰어들면서 이모티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1인 창업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손기술이 좋다 혹은 내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못 만들지만 이런 캐릭터 쪽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저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카오톡이랑 계약해가지고 다운로드 수당 돈 받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가 중에 웹툰 관련해서, 캐릭터 관련해서, 만화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에서 수익원들을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관련해가지고 또 프렌즈 레이싱 같은 이런 게임 만들어서 판매하고 아이템 수익 얻고 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카카오 뱅크, 카카오 송금을 시작해가지고 은행 사업도 시작했죠. 그래서 너무 사업이 빨리 잘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코스가 그때 막 인터넷 뱅크 시작하고 했을 때 우리 그 샌드박스 규제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카카오톡이랑
그 K뱅크, 뭐 토스 이런 기업들 막 등장하기, 은행 등장, 인터넷 뱅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송금이라든지 카카오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생겼죠. 뭐 뿐만 아니라 이런 뭐 AI 제품들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친다면 지금 당장의 창업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이게 카카오톡 흐름대로 내가 확보한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건가를 좀 확장시켜 보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이거를 하나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확장시킨다면 이 정도까지는 되겠구나라는 좀 큰 그림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처음에 조금 쉽게 생각하는 창업을 좀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세일즈하는 기술들이라든지 팔아보는 것이 결국 지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경험이라든지 이 고객 입장에서 이해라던가 이런 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창업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어디까지 갖고 있는가랑 요거 하나랑 결국 이거를 영리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갖고 수익을 갖고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싸게 사서 어느 정도까지 팔 수 있나를 보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1차적인 기준은 이건 것 같아요. 물건을 싸게 사서 잘 팔 수 있냐? 그 수수료를 갖고 갈 수 있냐? 그 구조가 나오냐? 혹은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팔죠. 혹은 많이 팔아서 싸게 주고 싸게 많이 사서 다시 또 싸게 팔고 마진 남기고 이런 게 있나? 근데 이게 대체로 이런 브랜드포를 달고 있는 데는 수익 자체가 많아지는 기업들은 공급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현대오일뱅크에서 하루에 막 1,000대의 차한테 기름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잘 파는 곳이구나. 그럼 우리가 수수료 우리 현대오일뱅크가 제공하는 기름값에 한 5% 정도 깎아서 줘야겠다. 그러면은 더 많이 팔 거니까 그럼 또 깎아주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게시가 예를 들어 1,900원의 휘발유인데 이때 여기 1,930원의 휘발유를 팔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많이 가져가려면 많이 사서 싸게 많이 팔고 내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가를 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매상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요. 공동구매, 공구마켓 이런 거 열어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돈 버는 게 그거죠.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안 사죠. 인터넷으로 사면 되는데 다만 공구 특가입니다. 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구 특가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르르 와가지고 판매하거든요.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도 되게 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애기 엄마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도 해서 막 요즘에 막 그 코미디언 중에 서준맘 이런 분들도 있죠. 실제로 진짜 그런 느낌의 이 호스트들, 쇼호스트들 나와가지고 제품 판매하고 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방송으로 사업 자체를 설명하기도 해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설명하는. 또 뿐만 아니라 요거랑 비슷하게 뭐 와디즈 펀딩 이런 걸로 내가 인지도도 조금 부족하지만 내 제품 자체가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의 창업 트렌드는 결국 여러분들처럼 1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기보다 약간 1인에서 4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창업이 구성원들을 갖고 가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도 있고 이 SNS가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빠르게 홍보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조금 가능해졌거든요. 알고리즘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검색한 사람에게 내 제품을 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이 SNS든 이런 사이트들이 대체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 트렌드는 극소화 기업이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조사 기업의 50%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혹은 1인 기업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대체로 뭐 1인 내지 2인 정도로 창업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IT 기업 같은 경우에 개발자를 끼긴 껴요. 근데 안 끼면 이 개발의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 타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개발자 한 명에 경영자 한 명 이런 식으로 최소 2인의 구성을 갖고 가는데 근데 이게 인원이 적어도 대체가 되는 게 기술의 발전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수행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어요.
플랫폼을 이용한 IT 기술 중에 막 경리나라 이런 것도 저도 아직까지 세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비품 처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맡겨가지고 저도 세무사한테 이렇게 이 처리를 하는 걸 이렇게 드리면 그쪽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경리나라나 인력 채용 시스템, 재무제표 결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1인 기업의 문제는 지금 운영을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업을 만들거나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방미인형 인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인 기업은 결국 이 사업을 못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갈고 갈 수 있는 정도라면 1인 기업에서 스케일업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구상하면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창업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 기회는 새로운 시장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고객의 불만에서 시작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다시 놓고 보면은 불편함이 뭘지, 그럼 중고나라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 당근마켓을 만든다면 직거래율이 낮고 택배 거래가 많은데 사기와 같은 신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럼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은 거래 대부분을 직거래 기반으로 하고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니 사기, 신뢰가 높고 뿐만 아니라 당근 온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 당근 온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쌓기 위한 자발적 유저들의 긍정적 태도로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 기반으로 계속 이 사업 자체가 굴러가기 때문에 어, 온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많이 쌓아요. 그래서 막 첫 온도 38.7도인데 계속 올라가면 막 50도 막 이렇게 막 99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자발적 행동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불편함은 무엇일지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알다시피 이렇게 홍보밖에 안 되니까 광고나 홍보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돈을 벌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할 때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고객이 실제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창업 아이템이 된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편리함을 주는지에서 당근마켓은 꼭 필요한가요? 아니죠. 근데 편리함은 주죠. 근데 내가 1인 기업인데 비용 처리 격리 업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직원을 뽑긴 힘들어서 격리나라에 일을 줬어. 그럼 그건 꼭 필요한가요? 편리함을 주는가요? 이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아이템이 꼭 필요한지 편리함을 주는 건지 혹은 만족감을 주는 건지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가 교집합 접점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것, 창업자가 좋아하는 것, 창업자가 잘하는 것이 합쳐져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은 이론적인 거를 한번 쓱 보자면 이게 아무리 창업 특강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본격적인 창업을 해야겠다 시작하고 듣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든 창업을 시작하든 기준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창업을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이 아이템이 편리함을 주는 게 무엇인지, 이 아이템이랑 유사한 아이템이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지만 이 아이템은 고객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템 자체가 막 플랫폼 쪽이 아니다 보니까 치킨집을 하고 싶어. 근데 치킨집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뭐 기존의 치킨집이 불편함을 준 건 모르겠어. 근데 다만 여기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이 사는 주거단지라고 할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는 주거단지인데 다 튀김 치킨밖에 없어. 후라이드 치킨밖에 없어. 근데 애기 엄마들은 그래도 이렇게 구운 치킨 이런 것들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엔 그래도 바베큐가 없는 지역이네? 근데 그러면 내가 바베큐를 시킨다라고 치면 이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바베큐 치킨을 먹어야 되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먹잖아. 근데 아파트가 1000가구가 4개나 있네? 이러면은 이건 여기서 한 4,000가구가 있으면 못해도 곱하기 3 하면은 12,000명 사는데
치킨은 시켜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바베큐 치킨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또 오프라인 요식업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병적으로 어디를 가면 특히 가게를 가면 점심 때 밥 먹을 때 테이블 회전율을 보거든요. 저희 동네에 최근에 이 길동 우동이 생겼어요. 길동 우동이 생겼는데 여기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김밥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월세가 얼마쯤 나올란가? 한 200 정도 낼라나? 근데 200 생각하고 사람이 4명 있더라고요. 4명 있어. 그럼 200씩 쳐서 800이에요. 그 무조건 거기는 1,000만 원이 팔려야 돼요. 그래야 또이또이예요. 근데 여기서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음식에서 원재료를 제외한 이익으로 1,000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김밥이 4,000원이고 우동이 8,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김밥 한 줄, 우동 한 줄을 만들어 먹는다 치면 우동은 뭐 마진 좋으니까 한 6,000원 남다, 7,000원 남다 치고 그리고 가스비 뭐 이것저것 빼면 김밥 한 2,000원 남다 치고 그럼 9,000원 파는데 실제로 12,000원 들어왔다 치면 한 4,000원 마진 남네. 그럼 테이블 한 하루에 100개 돌아봐야 40만 원이네. 안 되네 여기 그러면. 약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장사가 되려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반전은 거기에 숨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점심시간 때 미어 터지고 그 동네에 김밥집이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그 브랜드가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 줄을 사진 않으니까 못해도 2줄 사면, 뭐 이거 테이크아웃이면 원가 뭐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기반인지 온라인 기반인지에 따라서 이 기준 잡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치면 창업 의도 기술서를 한 번씩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업을 내가 왜 해야 될지, 내가 관련된 기술은 갖고 있는지, 예상되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소비자의 가치와 혜택은 무엇일지를 보고 잡아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음, 그냥 참고용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쪽에 그러니까 요식업 식당 한다라고 치면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상권 분석 같은 경우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 지역의 상권 분석 시스템 들어가면은 그 상권 분석 시스템에 비슷한 업종들을 일단 그 지도상으로 띄워주고 유동인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하고 주거 인구로 추정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주거든요.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럼 상권 정보 시스템 검색하셔갖고 그 지도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찍은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들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이다라고 한다면 PEST 분석 기법으로 하는 건데 환경을 좀 본다는 거예요. 트렌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환율 관련해가지고 혹은 에너지 가격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면 경제적 요인 어떻게 바뀐다라는 건지 뭐 저작권 같은 거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예전에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막 그 뮤직하우 이런 것들 문제였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왈가왈부 소재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해결돼가지고 인정받았죠. 그 조각 투자까지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할 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내 돈으로 할 건지 내 돈이 아닌 걸로 할 건지 자기 자본으로 갈 건지 비자기 자본으로 갈 건지가 필요한데 비자기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창업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창업 지원금을 받는다라 치면 이 창업 자체가 사업 타당성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사업이 타당하고 사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창업 의도 기술서라든지 PEST 기법으로 이 외부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소비자들은 뭐를 원하고 필요로 할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내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데 지원금 받고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뒷부분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시작할지 오프라인으로 시작할지도 우선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단일 제품으로 시작을 할 건지 다수 제품으로 시작을 할 건지도 정해줘야 되고 수익성을 위한 영리 사업을 할 건지 비영리성의 의미를 조금 더 띄는 사업을 할 건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뭘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저는 이겁니다. 제 돈으로 하는 거고 학원이 있고 물론 원장님이 돈 다 쓰지만 사실
단일 제품으로 저는 이 교육 컨텐츠예요. 제가 책까지 만들었다 그럼 요건데 책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제 선택되는 거에 따라서 어, 방향 자체가 설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창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잘 하고 잘 아는 분야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창업을 시작할 때 이 기준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언어 치료 쪽으로 가려고 테라피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연극 치료도 배우고 막 언어 치료도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첫 번째 근간으로 잡았던 건 이거였어요. 컨텐츠 배급자는 제가 영화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부생 때 뭐 인문학이지만 영화 쪽, 뭐 작가 쪽.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술 컨텐츠를 만드는 뭐 제작이나 투자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 전공을 살리려면. 그래서 이 전공을 살린다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은 내가 콘텐츠를 배급하거나 이 작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려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스텝 쪽 뭐 촬영 감독이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기술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게 뮤지컬 투자 이런 쪽으로 해야 되나? 혹은 뮤지컬 제작, 연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했고 일단 그거 한 덩어리 써놓고 다음으로는 제가 막 멘토링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생 때 막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막 봉사활동 가거나 애들 막 교생 실습 이런 데 가보면, 아, 근데 교사나 이런 치료사 소통가 이런 쪽도 괜찮겠구나. 막 성희롱 예방, 막 연극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쪽으로 뭔가 교사, 강사 이런 쪽의 거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아, 말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쪽에 더 가깝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정통으로 이 작품 쪽으로 작품 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작품 쪽에서 이, 이 관련 업계 쪽으로 가야 될까? 근데 내가 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취직할 때는, 취업 준비할 때, 아, 작품 쪽으로 가서 뭔가 이런 소통을 한다라고 친다 연결성에 띌 수 있는 게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관련 업계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업계 쪽으로 가야겠다. 모르겠고, 일단 취업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는 막 그 신문사 인턴도 해가지고 기자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기자를 또 인턴십을 6개월인가 하고 나니까 신문사로 이제 입사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아, 글을 쓰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말을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신문사는 말하는 기자가 없잖아요. 그럼 방송 기자를 해야 되는데. 방송 기자는 또 막 문화부, 저는 영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영화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어 뭐 경제부나 정치부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건 아니네. 해서 빼야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호텔로 처음에 입직을 했는 아무튼 이런 호텔은 소통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배인들 얘기 많이 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다음 플랜을 놓고 봤을 때는 취업을 계속 킵고잉 할 거냐 내 사업을 할 거냐 해서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은 경우였지만 취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주유소에서 창업하고 이런 걸 했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내가 뭔가가 잘 되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런 것들, 이 사람을 잘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업 아이템을 이걸로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성장연구소라는 제 연구소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취업 교육도 하고 창업 교육도 하는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컨텐츠가 면접이긴 했는데 면접이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 양성하는 것들도 좀 하면 아주 의미 있겠다 해서 면접관 양성 쪽으로 KBS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 창업을 할 때는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그냥 명확해요. 내가 잘 하는 것, 잘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게임 만들어야지. 이거는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알고 잘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근데 개발자인데 게임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소프트웨어 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그럼 이거 하나 해야겠네.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창작물이라든지 뭐 저작권 특허 이런 쪽으로 보는데 사실상 이 창작물의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아,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들려줬던 얘기가, 자기가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결과로 이어지냐가 궁금해서 회사 거기 전자회사 다니시는데 그 IT 개발자신데 무의미한 소리들을 딱딱 만들어가지고 파일 만들고 따다닥 해서 이게 되게 대중 없는 거 있죠. 키보드로 치면 거거 개개개 거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피아노도 대충 쳐가지고 막 그거를 완전 박리다미식으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대요. 음원 사이트에. 근데 그거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봤더니 몇백 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걸 왜 사지? 그렇다고 엄청난 퀄리티의 음악도 아닌데? 근데 불규칙한 음악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걸 합쳐서 하고 뭔가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창작물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창작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라고 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 사실 요게 제일 크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해가지고 블로그에 하루에 10개의 글을 써요. 근데 10개의 글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민으로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애기 이유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브로콜리 이유식 그래서 브로콜리 효능가 이유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 브로콜리를 언제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드센스 붙여서 광고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웃을 미친 듯이 하루에 10명, 하루에 최대 100명인가 이웃 추가가 된대요. 근데 이웃 추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웃 추가를 완전 블로그 많이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웃 추가를 하루에 100명씩인가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이웃들이 얘는 누군가 하고 내 블로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이웃해요 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명의 이웃은 내 블로그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200명, 300명씩 들어오면 애드센스가 붙는데요, 광고가.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웃을 내가 맺어놓은 그 이웃들이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유식을 브로콜리 이유식, 단호박 이유식, 찐빵 이유식 이런 거를 하루에 10개의 글은 올린대요. 그 2천자 이상으로. 2천자 이상으로 올려갖고 예약 발매를 예약 등록을 한대요. 블로그도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글들을 계속 올려줘야 활성화된 블로그로 인식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2천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 브로콜리 사진 찍고 브로콜리 이유식 사진 찍고 자기 애기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올려요. 그럼 그 하루에 10개씩 해가지고 한 달 하면 한 300개 올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웃도 하루에 100명씩 추가한다 치면 그렇게 이 사업을 돌리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계속 하루에 10개씩 블로그만 해도 한 달에 한 4, 500씩 번대요. 그러면 이게 결국 컨텐츠 배급자 시점에서 창업이 결국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건너 건너 아시는 분도 맨날 놀러 다니시는 걸 올리거든요. 근데 놀러 다니시는 걸 굉장히 재밌게 잘 올려요. 그래서 그 블로그 슈퍼 블로그가 돼 있으시던데 거기도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는데 남편보다 더 많이 번대요, 돈을. 아,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글 쓰는 것밖에 할 줄 몰라가고 사회생활을 못했는데 글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줄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리고 또 요즘 이거를 또 위드 챗 GPT 이래갖고 챗 GPT로 블로그 글 엄청 많이 빨리 쓸 수 있거든요. GPT로 글을 쓰는 창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대부분 음악 만들고 저작권으로 먹고 사는 게 딱 요 구조죠. 추가열 씨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대요. 노래방 수익이랑 음원 수익. 본인이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창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곡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사업 아이템 발굴하기 위한 단계는 이 6개의 단계를 가는데 이 첫 번째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까지도 이게 고객의 편의를 위한 건지 고객에게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디어 모으기라고 해서도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하는데 이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 뭔가 시제품 같은 거라도 만들 수 있는 2인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조력자들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실행력이 좀 빨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시장 조사를 하고, 오프라인 이 매점일 경우에 이
상권 분석 시스템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서 아이디어 평가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시장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애매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워크넷 들어가서 다양한 직업 속에 이런 것들도 싹 한번 보시고 보시면서 아, 이런 창업 아이템도 있겠구나. 나랑 유사한 건 무엇인지를 보시죠.